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명재호 관세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세관조사 동향 그리고 거래 유형별로 외국환거래법 준수 의무, 의료 미용기기 산업 관련해서 어떤 대응 전략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청에 지난해 이제 무역범죄로 한 4조 원 가까이를 적발을 했고요. 연도별로 외환검사 적발 현황을 보면 21년부터 이제 뭐 집계가 돼 있는데 22년도에 보면은 되게 적발 금액이 많죠. 그래서 22년도에는 이제 특정하게 어떤 가상자산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 가상화폐로 결제를 하려는 시도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실제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권이라든가 우리 의료기기 이제 해외 진출법에 따라서 이제 동남아라든가 그런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제 뭐 진출을 하려고 또는 우리 기기를 수출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지역에서 이제 어떤 가상화폐로 결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환치기에 속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은행을 통하지 않고 뭐 그런 부분 그렇게 이제 약간 비정상적으로 결제를 하는 부분은 적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그런 이제 세관에서 이제 기획적으로 기획조사식으로 했어요. 올해 이제 25년도 들어서 지금 화두는 어떤 아까 우리 그룹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업종별로 타겟팅을 해서 그렇게 이제 뭐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비정상적인 어떤 결제 방식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25년 달라지는 부분은 외환검사 제도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존까지는 어떤 특정한 제보에 의해서 스팟성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올해는 업종을 정기적으로 5년 단위로 그렇게 외환 정기 검사 제도를 마련을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대선 이후에 이제 본격화가 될 건데요. 뭐 지금 수출입이 많은 어떤 의료도 마찬가지고 의료, 미용, 화장품 이런 쪽들이 아마 지금 집중적인 점검 대상이 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도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외환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컨펌을 맡았다. 은행에서 뭐 문제 없다라고 했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은행은 사실 책임을 안 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은행 같은 경우도 외국환거래법상 어떤 확인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은행도. 하지만 은행에서 자기들은 이제 확인은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딸려 있는 어떤 각종 소스라든가 기반이 되는 데이터들은 업체 내에서 증빙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체 스스로가 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만 너무 믿고 넘어가면 사후에 나한테 리스크가 닥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뭐 한국은행 신고권이냐, 외국환은행 신고권이냐,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퍼센테이지가 다르긴 한데 뭐 과태료로 152억 정도를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환거래법도 그 어떤 단건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뭐 동의라거나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과거로 소급해서 5년 또는 심하게는 10년까지 소급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페널티를 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과태료가 상당히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출입 대금이라든가 자금일체, 외환 매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검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금감원하고 주로 이제 외환 검사는 금감원하고 이제 관세청에서 주로 하거든요. 근데 관세청이 하는 부분은 이제 수출입 거래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그 수출입 거래라고 하면 특정한 재화, 그러니까 물품뿐만이 아니고 어떤 용역 성격. 그래서 의료 쪽은 또 용역 제공도 많잖아요. 뭐 컨설팅을 제공을 한다든가, 뭐 기술 제공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이제 제재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무채물까지 포함이 됩니다. 무채물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내가 그래서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그런 어떤 뭐 도면이 됐건 어떤 뭐 기술 자료가 됐건 이런 것들을 전송을 했어요. 그런 것들도 뭐 우리가 통관 절차는 안 거치지만 그런 것들도 수출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 뭐 그로 인해서 어떤 데가 외국환 쪽으로 어떤 뭐 자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송금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우리가 외국환 거래법상에 저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관세청 외환검사 수출거래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 보시면 범칙조사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해놨는데 외환검사라는 개념하고 외환조사라는 개념하고는 또 별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외환검사 결과 뭐 위법사항이라든가 고의적인 사항들이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범칙조사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뭐 서두에 인하우스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제가 뭐 피의자 신분으로 뭐 끌려간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제 외환 검사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조사로 이제 그때부터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피의자로. 그리고 또 대표님들이 안 움직이시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실무 담당 직원들이 이제 그 대신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외환검사가 처음에는 대부분은 오너분들이나 경영진분들은 좀 생소하신 부분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범칙조사로 전환이 돼서 어떤 이 부분은 이제 대표자까지 형사처벌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 단계가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부랴부랴 뭐 로펌을 선임을 하신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됐는데 오늘 세미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이전에 자가 점검도 하시고 어떤 데일리한 우리가 그런 수출입 행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런 세미나 어떤 시간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기기 쪽은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로 뭐 부정 수입을 했다. 보통 우리가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은 관세 포탈이거든요. 관세 포탈은 여러분들 내가 100원짜리를 수입했을 때 세금 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뭐 50원만 신고를 한다든가 뭐 60원, 70원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데 의료기기 쪽은 좀 반대 개념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100원짜리를 수입하면서 뭐 200~300원으로 고가로 수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다 그런 보험급여라든가 이런 부정수급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만의 저런 특정한 좀 약간 다른 산업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관 그리고 의료기기가 여러분들 이제 단위가 크잖아요.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세관에서 다루기에는 아주 좋은 주제다. 그리고 뭐 적발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뭐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건수라든가 금액 가지고서 이제 자기 실적을 할당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료기기나 미용기기 뭐 이런 쪽들이 이제 타겟팅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인증 의료기 일반인 뭐 의사분들 이렇게 뭐 얼마 전에 적발됐다고 나오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변에 뭐 이제 친한 형님들 중에 뭐 의사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물어봐요. 야, 나 뭐 이번에 뭐 특송이라든가 어떤 뭐 직구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주사기 바늘이 됐건 뭐 시술 뭐 두피 시술하는 뭐 그런 디바이스가 됐건 이런 것들 좀 수입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의를 종종 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분들이 뭐 시술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더 나가서 뭐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한다든가 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부정수입이거든요. 부정수입. 근데 생각보다 뭐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요구사항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안 낸다. 우리 의료기기나 메디칼 쪽 분야들은 정식으로 표준통관 애정보고라든가 어떤 정식으로 인증을 받고 국내로 반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인바운드도 그렇지만 아웃바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바운드.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할 때도 그 나라에서 요구를 하는 인증 관련 법령이라든가 그런 표준통관 애정보고 같은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우리가 수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여튼 뭐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가 핫해요. 뭐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은 맞지만 그 세 가지 종류의 것들은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근데 생리적으로 식품, 화장품, 우리 의료성들은 다 식약처 소관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각국의 FDA에서 규제하는 그런 룰링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자, 그래서 뭐 외국환이란 과연 뭐냐? 외국환은
뭐 국제간 채권 채무 관계를 결제하는 수단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급 수단이 있고요. 지급 수단보다는 외국환이 좀 더 넓은 범주입니다. 근데 외국환은 외화로 표기됐다. 외화로 표기된 어떤 이런 각종 지급 수단들, 화폐, 수표, 그다음에 증권, 채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대외 지급 수단 중에서 대외 지급 수단은 외국환에 포함이 된다. 근데 이 대외 지급 수단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뭐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원화로도 우리가 국제 대금 결제를 할 수 있잖아요. 결제를 했을 경우에는 외국환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로 인해서 어떤 관세청 외환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적용 대상은 거주자 간의 원화 거래를 한다. 뭐 우리끼리 뭐 식당에서 밥 사 먹고 뭐 10,000원 내고 이런 것들은 외국환거래법 대상이 아니겠죠. 반대로 비거주자, 뭐 외국인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달러로 결제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대상이 아니다. 어쨌든 대상이 되는 것들은 거주자 간에 뭐 외화로 달러로 결제를 했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원화, 외화 이런 걸로 결제를 했다. 그리고 비거주자 간에 원화로 결제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청이나 세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출입 관련된 재화, 용역, 무채물에 대해서 어떤 뭐 검사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금감원도 이제 외환업무 검사를 하거든요. 수출입 거래 외의 것들은 금감원. 그리고 금감원하고 여러분들 세관하고도 협업 검사도 해요. 서로 간에 요구를 해서 뭐 같이 공동조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의도 쪽에 가보면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금융정보분석원에 특정 어떤 거래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 자료를 세관이라든가 금감원이라든가 이런 유관 기관에 자동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어떤 뭐 실적이라든가 거래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경상거래는 그다음 대표적으로 이제 재화, 물품 수출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 그다음에 무채물, 뭐 이런 것들의 수출입 행위를 우리가 경상거래 또는 거기서 파생되는 수지를 경상수지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의 것들은 이제 다 자본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본거래는 쉽게 말해서 뭐 증권을 발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해외 주식을 취득한다든가 임대차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돈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실물보다는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들을 갖다가 통칭을 해서 자본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거래와 자본거래 둘 다 이제 외국환거래법상의 어떤 규율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급 등의 방법 원칙으로는요, 경상거래는 아까 이제 수출입 용역거래인데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어떤 특정한 어떤 예외적인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하고 송금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상거래 쪽은 네거티브라고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걸 몇 개 정의해놓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그다음에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투자라든가 현지금융, 기타 자본거래에서 자본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신고를 하고 송금을 하십시오라고 하고 예외적인 것들만 신고 면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래서 자본거래는 이제 포지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 대해서 이제 좀 개념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본거래 쪽은 굉장히 외국환거래법 쪽에 보면은 분량도 많고 되게 복잡해요, 내용들이. 하지만 이게 다행스럽게 점점 완화가 되는 추세에는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급 등의 절차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뉘었는데, 거주자 중에서도 우리나라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거주자도 외국인이 있고 우리 내국민이 있겠죠. 그래서 국민인 거주자는 건당 5,000불이 기준이에요. 5,000불을 초과해서 지급을 할 경우에는 지급증빙 서류를 반드시 은행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지급 같은 경우에는 연간 5,000불은, 건당 5,000불은 초과하지만 연간 누계로 10만 불까지는 은행의 거래 내용은 설명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면제가 된다. 반면, 연간 누계가 10만 불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거래 내용 설명뿐만이 아니고 거래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래서 급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5,000불 미만은 어떤 뭐 증빙서류 제출이나 이런 게 필요 없지만 5,000불에서 연간 누계 10만 불까지는 내가 지급할 경우에는 거래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10만 불을 초과했을 때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이 수령 같은 경우에는 연간 누계가 아니고 건당 5,000불에서 10만 불까지는 거래 내용을 설명한다. 건당 10만 불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지급과 마찬가지로 거래 내용 설명 자료를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증빙서류, 지급 증빙 서류 제출 원칙이 되어 있는데요. 뭐 저게 이제 면제될 수 있다. 뭐 금액 기준에 따라서 면제가 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은행에 어떤 그런 설명을 한다든가 설명 자료를 제출하는 것들로 가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인 거주자는 이제 여러분들 외국환거래법은 기본적인 틀이 지급하는 부분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개인도 그렇지만 나라 입장에서 외환이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거주자인데 외국인인 거주자가 돈을 보낸다, 송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건당 5,000불 초과하면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금액 범위 내, 그러니까 내가 외국인이 10,000불을 보낸다라고 하면 그 10,000불 어디서 났어? 출처가 어디야? 뭐 네가 버는 거냐? 월급 받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체킹을 한다는 거죠. 반면 수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돈을 받아온다, 우리나라로. 그럴 때는 별도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환거래법은 이제 이해를 하실 때 기본적인 골자가 지급하는 건 싫어한다. 하지만 뭐 외국인이나 비거주자가 우리나라로 돈 가져오는 거는 땡큐다. 안 말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관 외환조사 범위는요, 수취 관련한 외환거래, 그다음에 뭐 만불 초과 지급수단, 신고 업무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 이제 첫 줄에 수출입 관련된 외환거래에 대한 검사 조사가 위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경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이라고 해가지고 저 법에 따라서 이제 말 그대로 가중처벌이 된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의료기기나 미용기기 쪽도 중견기업들이 많잖아요. 물론 외국계 기업, 다국적 기업들도 있지만 중견기업 오너분들께서 아까 이제 고가로 오히려 수입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00원짜리인데 500원에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액이 400원만큼은 내가 국외로 빼돌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재산 국외도피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만약에 연루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환거래법은 이제 무서운 게, 그럼 뭐, 대표님이 나한테 시켰어요. 야, 이거 뭐, 실제는 뭐 100원짜리인데 500원으로 신고하고 더 많이 송금해. 그랬을 경우에 이제 대표가 어떤 지시를 했다라고 해도 그 해당 어떤 직원분들이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그걸 인지를 했음에도 뭐 반하는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 대표뿐만 아니고 그 실제 그 행위를 했던 우리 뭐 실무자분들도 양벌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경상거래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네거티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자유롭게 풀어주되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예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상거래는 거래 건별로 실제적으로 결제를 해라.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상계를 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100원짜리를 수입했고 100원을 주면 끝나는 건데 100원을 안 주고 뭐 70원만 줬다. 야, 너 저번에 나한테 저기 불량품 보내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크레딧 노트 발행할 거니까 그것만 뭐 80원만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상계라고 해요, 상계. 그다음에 거래 전후 일정한 기간 내라고 돼 있는데, 내가 수입 행위를 했으면 그 계약서에 명시가 된 대로 그렇게 지급 행위를 하면 되는데 기간을 초과해서
지급을 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예외적 형태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해 거래 당사자 간에 이제 지급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은 거래 당사자는 이제 계약 관계로 판단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계약서 상의 어떤 셀러라든가 바이어가 아닌 그 외의 자한테 어떤 지급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아마 의료기기 쪽은 이제 중간에 에이전트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뭐 수출입자 간에 다이렉트로 이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중간에 그런 의료기기 전문, 뭐 미용기기 전문 에이전트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워낙 전문적인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주로 이제 3자 지급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외국환 은행을 통해서 지급함이 정상인데 예외적으로는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는다.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결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물 결제도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 내가 뭐 해외로 의료기기를 수출했다. 근데 상대방 바이어가 금괴로 주겠대. 뭐 그런 경우도 간혹가다 적발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은행이라든가 나라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뭐 또는 아까처럼 코인 거래. 야, 코인으로 내가 뭐 너 지갑으로 보내줄게. 코인 지갑으로 보내줄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 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환치기라고 하거든요. 환치기. 환치기라는 용어가 굉장히 좀 뉘앙스가 안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환치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 수출입자가 그냥 계좌이체 했어요. 계좌이체. 계좌이체도 외국환은행을 통한 걸까요? 계좌로 내가 쏠려면 어쨌든 은행 계좌, 뭐 상대국 은행도 있겠지만 은행 대 은행으로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뭐 5,000불, 10만 불 이런 상관으로 해서 은행에 설명을 하거나 설명 자료를 제출을 하는 게 지급 절차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서로 상대방 간에 A, B 간에 그냥 송금해버렸어요. 은행에서는 은행의 어떤 뭐 그런 허들을 거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환치기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째 이제 상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그래서 상계는 양자 간 상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자 둘만 있다. 둘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원을 줘야 되는데 까고 뭐 70원만 줬다.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이제 거래하는 외국환 은행에 이제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일괄상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다국적 기업분들도 꽤 계시겠지만은 자금관리 회사라고도 하고 해외 결제센터, 네팅센터라고도 하는데 이런 데를 통해서 워낙 이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그런 대금 결제가 많다 보니까 저기다 아예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뭐 상계할 건 상계하고 해달라. 근데 그런 행위를 하기 전에는 한국은행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된다. 다자간 상계는 A, B만이 아니고 A, B, C, D 뭐 이렇게 뭐 다자간에 말 그대로 다자간에 그런 상계 행위가 이루어질 때도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된다. 상계는 그리고 상계 처리 후에 1개월 내에 외환은행에게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룸은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상계 신고를 하고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라고 하면은 사후에 1개월 내까지는 그래도 사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검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상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100원을 줘야 되는데 70원 줬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상계에 해당될까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저도 기업체 실무자로도 있었지만은. 근데 이 상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따졌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서로 다른 채권이에요, 서로 다른 채권.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두 채권이 동등의 목적을 가지되 뭐 변제기에 있고 성질상 상계를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동일한 채권 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의료기기를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했는데 그 건에 어떤 하자가 발견이 됐어요. 나 이거 하자 있으니까 원래 뭐 100원 줘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나 뭐 한 80원만 줄게 라고 하는 건 상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 건이 있고 저번 건 또는 차후 건에 대해서 야, 너 저번에 너가 보내준 것 중에 저번 건 내가 받았는데 그게 좀 분량이 있었어. 나 이번에 저번 거 반영해가지고 80원만 줄 거야. 이런 거는 이제 상계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일한 어떤 채권 채무 내에서 그런 뭐 상계와 비슷한 행위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 상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채권, 타 채권, 채무 간에 그런 것들을 연동을 지어서 뭐 깐다. 이런 것들은 상계에 해당된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 여러분들 자꾸 외국환거래법은 나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나라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 동일한 당권 내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증빙 자료가 있을 것이고 은행에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지만 나라 입장에서는 저번 건에 하자가 있어서 이걸 깠는지 안 깠는지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계라는 것들을 상계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재를 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계 신고 예외에는 건당 5,000불 이하 또는 상호계산 계정, 뭐 영계무역이나 위탁가공무역 관련해서 수출입 대금 상계, 그다음에 수출입 대금과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수수료 들 간의 상계는 상계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의료기기 쪽은 이 다국적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연말이나 어떤 회기 말이 되면은 이익을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본사하고 자회사 간에. 그래서 이익 조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보냈는데 뭐 과거 사례에 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익 조정 금액을 어떤 중개 수수료성이나 이런 걸로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허위 증빙이죠, 허위 증빙. 그래서 이제 사후에 이제 적발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도 우리가 그 항목별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된다. 또 외국환은행 신고 대상은 2%, 한국은행 신고 대상은 4%의 적발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형사처벌 기준은 50억 원. 그러니까 건당 위반금액 50억 초과했을 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념을 하셔야 된다. 자, 기간 초과 지급은 이제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이제 기간 초과 지급은 건당 10만 불 초과했을 때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게 이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5만 불이었는데 수출 대금을 일정 기간 초과해서 수령을 했을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해야 된다. 수익 같은 경우에도 10만 불로 증액이 됐는데 일정 기간 초과해서 뭐 수입 대금을 내가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란 과연 언제냐? 수출 대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수령했다. 수출을 하는데 대금을 먼저 받았어요. 수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년을 초과해서 그러니까 실제 물품 들어오기 전에 내가 선지급을 했다. 그래서 둘 다 선지급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이제 그 후수령이라든가 수출 대금을 나중에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이 되면서 어떤 선지급, 선수령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 기준은 이제 10만 불이고요. 10만 불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각각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수출 대금을 선수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물론 수출자 입장에서는 좋죠. 돈을 먼저 준다니까. 그게 이제 뭐 계약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계약금. 일부 계약금인데 뭐 10만 불 이상 받았을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계약금을 미리 받았는데 어떤 부품 조달이라든가 어떤 생산 공정상의 리스크가 있어서 늦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럴 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바이어로부터 수출 대금을 먼저 받았다. 10만 불 이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1년 동안 이제 1년을 도과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수입도 마찬가지겠죠. 수입 대금을 내가 먼저 줬어요. 일부를 먼저 줬어요. 수입할 때는 여러분들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인증이 안 된다, 뭐 드랍됐다, 뭐 늦춰진다 이런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년 넘게 1년을 초과를 하면 안 되고 그 기간 내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 자, 3자 지급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3자 지급은 여기 보시면 당사자
뭐 거주자, 비거주자 이 거래라고 하면은 이 당사자 간에 뭐 돈을 주고받고 하면 되는 건데, 비당사자, 뭐 당사자가 비당사자인 비거주자,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뭐 당사자냐, 뭐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사자 간에 대금 관계가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비당사자한테 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이제 삼자 지급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비당사자이자 비거주자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그렇게 언짢아 할까요? 수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제재 사항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근데 지급 행위를 할 때는, 그러니까 특히나 수입하시는 분들은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트라든가 뭐 중간에 뭐 어떤 오퍼상이라든가 이런 중간에 개입되어 있는 제3자한테 계약서 상에는 없는 어떤 대금 지급을 할 때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자 지급도 5,000불 기준으로 해서 이하면 신고 면제, 10,000불까지는 외국환은행, 10,000불 초과하게 되면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자, 3자 지급의 가장 뭐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A하고 B 간에 물품을 구매를 했다. 그런데 이 A는 B한테 대금을 지급을 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C한테 지급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3자 지급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C 같은 경우에 어떤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경우가 많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계약서를 위주로 판단을 하는데 꼭 계약서 상에 어떤 뭐 당사자로 돼 있다, 뭐 거래 뭐 대금을 지급받는 주체로 돼 있다라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어떤 거래의 전반을 종합적으로 소유권, 처분권, 어떤 뭐 각종 책임 소재 뭐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당사자를 판단을 하게 돼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계약서 상에 없는 주체한테 제3의 어떤 대금이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명백하게 3자 지급 행위에 해당이 된다. 이 D는 여러분들 비당사자인데 뭐 거주자이긴 하지만 비당사자인데 엉뚱하게 대금을 송금을 한다. 내 해외 셀러한테 공급자한테 이런 경우도 이제 3자 지급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급 주체인 D가 3자 지급 신고를 해야 된다. B로부터 물품을 구매를 하고 B에게 주면 되는데 B에게 안 주고 D에게 줬죠. D. 뭐 국내 거주자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3자 지급에 해당이 된다. 이런 것도 이제 3자 지급에 해당이 된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당사자인 거주자 간의 거래인데, 뭐 A가 D에게 대금 지급하면 되겠죠. 근데 구매 대금 송금을 비당사자, 해외에 있는 제3자에게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3자 지급에 해당이 된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비대상인데요. A가 B로부터 물품을 구매를 하고 대금은 C에게 줬네요. 이런 경우 아까 기본적으로는 3자 지급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지만은 만약에 B와 C 간에 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 매매 양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 B가 가진 채권을 C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런 경우 이런 것들이 어떤 서류로서 서면으로서 계약서 상에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3자 지급으로 보여지는 행위도 신고 비대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무로 들어가 보면 이 A, B, C 간에 3자 간의 어그리먼트를 맺는 경우도 있고요. B하고 C 간에 별도의 어그리먼트를 맺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뭐 세관에서 요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점도 여러분들 중요해요. 시점. 그래서 사후에 이런 것들을 뭐 소급을 해서 그러니까 세관 검사 닥치니까 원래 어그리먼트 같은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작성을 해서 이제 카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소급행위는.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뭐 TP 이전 가격 말씀드렸지만은 물품 대금은 A가 B한테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하고 만약에 이 C라는 게 아까 그 자금관리회사
또 다국적들은 그런 것들을 맡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본지사 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빈번하니까 작은 관리회사에 이윤의 일부를 보냈어요. 이 조정 이윤의 일부를 보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실제 사례고요. 그래서 이 C는 나는 작은 관리회사니까 이거 삼자직업 아니다. 이윤의 그런 일부를 받아서 내가 위탁받아서 운영을 해주는 거다. 라고 했는데 이제 세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삼자지급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관리회사, 이런 C가 작은 관리회사라고 했을 때 C한테 그런 어떤 뭐 위탁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턴키로 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물품 구매 대금은 B한테 따로, 뭐 이윤 조정을 전부 준 것도 아니고 일부만 뭐 C한테 줬다. 라고 하는 것들도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관에서. 일관성이 없고 어떤 뭐 용속적이지 않다. 거래 관계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삼자지급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직접 투자를 했을 때 직접 투자금을 이제 B에게 해외 법인한테 송금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B의 대리인이 C한테 송금했을 경우도 이런 경우는 대리 관계가 명확하다고 하면은 삼자지급의 비대상이 된다. 그래서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D가 B한테 이제 수익 대금을 송금했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이 A하고 D 간에 구매 대행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체결이 돼 있다. 명문화가 돼 있다. 계약서상으로 그런 것들이 체결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저런 경우에는 신고 비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B 당사자인 D가 구매 대금을 송금을 했다라고 했을 때 A하고 D 간에 대행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뭐 어그리먼트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그 정규 계약상이 없는 제3자한테 대금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3자까지 엮어서 3자 간에 어떤 협약서를 체결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이 두 간에 A하고 D 간에 그런 어그리먼트, 그런 대행 계약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서면으로서 입증이 돼야 된다. 뭐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이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C하고 D 간에 구매 대행 뭐 그런 계약이 맺어져 있다라고 하면 선자지급 신고로 비대상으로 판단을 한다. 그리고 이제 거주자 간의 거래인데 거주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A하고 D 간의 거래를 했는데 엉뚱하게 C가 A한테 뭐 대금을 준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어쨌든 거주자 간에 이런 국내 거주자 간의 거래니까 그러니까 나라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했잖아요. 나라 입장에서 돈 나가는 건 없잖아요. 뭐 거주자 간에 뭐 저런 행위를 한다라고 해도 물론 달러 거래지만 달러 거래 외화로 거래를 하는 거지만 삼자지급 신고 비대상이다. 만약에 저 C가 비거주자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삼자지급 신고 대상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3자 영수인데요. 돈 받는 거고요. 여기 지급 등으로 되어 있는데, 3자 영수고, 그래서 A가 B한테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B한테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 D한테 받는다. 라고 했을 때, 3자지급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3자 수령 중에,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큰 제재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받는 거래 중에 유일하게 3자 영수 신고, 3자 수령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해외에 물건을 팔았으면 해외에서 돈을 벌어와야지 왜 국내에서 돈을 받느냐. 이게 이제 3자 영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고를 해야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D가 해외에 있는 아까 뭐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쪽 말씀드렸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코인을 받았어요. 코인을 받아서 그걸 지갑으로 받아서 환전을 해서 얘한테 원화로 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3자 영수 플러스 환치기거든요. 그래서 좀 일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실제로 얼마 전에 화장품 수출을 하시는 그 업체가 저한테 이제 실제로 문의를 뭐 상담을 받았던 거고요. 그래서 국내 그런 좀 중앙아시아 뭐 어떤 뭐 스탄 나라들 뭐 이쪽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쪽 분들이 국적만 외국인이지 사실 거주자거든요. 거주자. 근데 그들끼리 어플로 이게 받는 거예요. 어플로. 아니면 뭐 지갑으로 해서 아까 코인 같은 걸 받아가지고 환전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우즈베키스탄 거주자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화장품 수출업체가. 환치기에도 해당되고 아주 리스키한 거랍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세청이나 세관에서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 삼자지급 위반 시 제재인데요. 만약에 법인 간의 거래 계약을 맺었어요. A와 B는 법인이에요. 근데 상대방 법인의 대표, 개인한테 송금을 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삼자지급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수입자가, 수출자가 국내 개설한 대계정이나 뭐 수출국에 뭐 송금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수출자의 우리나라 안에 있는 계좌로 송금을 했다.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어느 국가로 송금하는지는 이 삼자지급도 마찬가지로 은행 쪽은 2%, 한국은행은 4%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형사처벌 기준은 50억 원이다. 은행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뭐 지급을 하거나 수정받지 않았을 때는 다 환칙에 해당될 수 있다. 계좌로 내가 뭐 서로 주고받고 했어요. 그런 것들도 어떤 급간에 따라서 아까 5,000불, 뭐 연간 무게 10만 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안 거치게 되면 그런 것들도 환칙에 해당될 수 있다. 또 이 지급수단 수출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보면 그 달러를 직접 해외로 뭐 각 들고 나가시거나 뭐 대금 결제하려고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어차피 세관에 신고를 해야 돼요. 만불 초과해서 가지고 나가시게 되면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만 하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관에 신고를 하면 이 한국은행 신고가 면제가 되고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면은 세관에 신고를 안 해도 되고 그렇게 이제 법령이 짜여져 있거든요. 자, 자본거래 쪽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거래 정의를 보면 뭐 예금, 신탁, 대차계약 뭐 이런 것들하고 증권 발행 모집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뭐 금전대차, 해외 법인이라든가 뭐 주로 이제 모회사하고 자회사 간의 어떤 대차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금전대차, 그다음에 증권 발행, 취득. 해외에 호주 쪽에 이제 기술을 전수를 했어요. 뭐 유전체 배양, 유전자 배양 뭐 그런 기술인데 배양을 그 기술을 전수를 해주고 그 업체의 증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증권을 취득을 했으면 그게 뭐에 해당될까요? 그 증권 취득 행위도 해외 업체에 증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자본거래거든요. 자본거래.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안 했다. 근데 그 업체는 특이하게 2년 전쯤에 동일한 건으로 금감원에 적발이 됐었어요.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2년 지나기 전에 또 걸린 거예요. 또 걸린 거. 여러분들 그랬을 경우에는 이 형사처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부랴부랴 로펌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막 그런 관계였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자본거래에 해당이 된다. 사전에 신고를 하고 어떤 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사라든가 해외 지사라든가 해외에 법인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랬을 경우에 어떤 그 해외 법인 지사 운영과 관련된 설치 확장 운영과 관련된 그런 자금 투입 행위도 자본거래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의 자본거래 중에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요. 뭐 임대차야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 자본거래 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뭐 소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쌀을 빌려 소비하고 다른 쌀로 갚는다. 그다음에 뭐 소비 말 그대로 그걸 소비하도록 어떤 빌려줬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유상으로 돈은 받고 뭐 하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돈이 아니고 그 동일한 물건으로 대갚아달라 이거죠. 그다음에 사용대차 같은 경우에는 무상이면서 그냥 사용만 하고 돌려줘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인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거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소비대차, 사용대차는 외국하고 거래할 때는 저런 것들은 자본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제가 다시 이제 교환을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주자인 내가 비거주자한테 빌렸다라고 했을 때는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3천만 불 기준으로 해서 외국한은행에 뭐 신고를 하느냐, 기획재정부에 신고를 하느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원화로 빌렸을 경우에는 10억 상간으로 해서 저렇게 이제 구분이 된다. 반대로 이제 뭐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 대출을 해줬다라고 했을 때는 상환기간 1년 기준으로 해서 저런 것들도 이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증권발행 취득 같은 경우에도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거주자가 비거주자의 증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아까 금감원에서 적발돼서 어떤 처벌 대상으로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 기타 자본 거래에서 이제 물품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건당 3천만 불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제 설비를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기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빌려올 때 3천만 불 이하라고 하면은 외국한 은행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 자, 해외 직접 투자는 이제 우리 의료기기 해외 진출 산업, 해외 진출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신규나 증액 투자했을 경우에는 주 채무 계열 소속이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빚이 많은 기업 집단을 말한 거고 대기업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대기업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외에는 여신채당은행, 그러니까 여신이라고 하면은 나한테 신용을 가장 많이 준 은행, 거래 은행이 여러 군데 있으시겠지만 그 은행에 신고를 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한 거고요. 자, 자본거래 신고 예외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6번부터 9번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금 통합관리 한도 5천만 불 내, 잔액 기준으로 5천만 불 내에서는 그런 자금 관리 회사에 넘겨주고 통합관리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걸로 사전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신고 예외할 수 있다. 건당 5,000불 이하, 그 다음에 5,000불에서 10만 불 이하 연간 누계로 지급이나 수령 같은 경우에는 자본거래 신고 예외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어떤 업무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억 단위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번쯤 좀 리마인드를 해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자, 2%, 4%, 건당 위반 금액 20억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의료 해외 진출하고 이제 맞물려서 해외 직접 투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해외 진출의 정의는 이런 의료 해외 진출 관련 이제 법률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국외에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의원을 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M&A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의료 기술이나 시스템을 수출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외국환거래법상으로도 현물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용역이라고 하면 의료 지식이나 의료 기술 컨설팅을 한다. 컨설팅을 해주고 내가 어떤 피를 받는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무채물, 소프트웨어, 도면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해준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현물로서 의료 기기를 내가 수출을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의료 해외 진출의 범준에 포함된다. 그래서 해외 진출의 기본 유형은 직접 투자,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위탁 경영 이런 각종 유형들이 있다. 그래서 자본 투자가 수반되는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직접 투자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직접 투자를 해서 단독으로 가느냐, 조인트 벤처를 하느냐, 인수합병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해외 직접 투자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대부분은 자본 투자가 수반되는 경우들이 많다. 자본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기술이라든가 R&D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고 로열티를 받는다. 그다음에 위탁 운영하면서 그런 피를 받는다.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받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은 자본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자본 투자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아까 제가 지금까지 경상거래, 자본거래 말씀드렸는데 자본거래에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본 투자가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뿐이지 그 실체라든가 성격 자체가 어떤 증권을 취득을 한다.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본거래 유형이나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도 이제 자본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유형에 따라서 자본 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분이냐, 대부 투자냐, 돈을 빌려주는 거냐에 따라서 이제 과실은 이제 민법상 용어인데요. 내가 취득하는 거, 어떤 행위로 해서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자본 투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실의 종류가 상이하다. 해외 진출 단계는 사업 기획, 구체화 단계, 그 다음에 투자, 운영, 청산 이런 단계로 이루어질 텐데요. 우리 외국환거래법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투자나 운영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 금융 관련 신고라든가 해투 관련된 신고 의무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요. 저런 투자나 운영 단계, 그 다음에 사업을 청산을 했다 나중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단계별로 어떤 각종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다.
의료 해외 진출 관련 이건 외국환거래법상 외에 의료 해외 진출법에 따라서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의 어떤 내가 뭐 그런 아까 의료 해외 진출 행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45일 내에 그런 신고할 의무가 부여가 돼 있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재 사항들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해외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는 상대국 기업의 경영 참여, 소유권 획득 목적으로 해서 투자하는 장기적인 기업 활동이다. 간접 투자는 우리가 뭐 테슬라 주식을 샀다 뭐 이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배당이나 뭐 그런 주식, 증권 그런 배당금 목적, 이자 수입 목적으로 하는 것들을 간접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환거래법상에 이제 해외 직접 투자가 정의가 돼 있고요. 그래서 지분 10% 이상 투자를 했을 경우 이제 직접 투자에 해당이 된다. 직접 투자에 해당이 되면 그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각종 신고 의무가 있다. 금감원에 적발된 그 업체 있었다라고 했죠. 그 사례. 그 사례도 이거 기술 제공해주고 일부 주식 취득 물론 10% 미만으로 받은 거긴 하죠. 일부 아주 미미하게 받은 거지만 그런 것들도 해외 직접 투자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된다. 신규로 신고를 하실 때는 뭐 대기업체 계열들은 주채권 은행에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 우리 수출자 쪽에서는 여신을 최다로 주는 은행에 신고를 하시면 된다. 신고 절차는 투자자가 먼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신고를 하고 대상 사업으로 판단이 된다. 그다음에 검사하고 뭐 신고 처리 통지, 뭐 송금 행위, 신고 기간 통지 행위를 하고 나서 사후 관리 뭐 이런 프로세스대로 간다라고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이제 뭐 자체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이제 뭐 그런 각 분야별 전문가, 뭐 회계법인이나 로펌이나 뭐 이런 쪽하고 이제 연합을 해서 뭐 투자 행위를 하기 전에 신고를 하고 행위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선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뭐 바뀐 부분이다. 이 부분. 해외 직접 투자 시 주요 준비 사항은 현지 법인 일단은 뭐 직접 투자를 하시려면은 거기에 뭐 해외 법인을 설립하시든지 아니면 지사를 개설하시든지 뭐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해외 법인은 그 나라 법령에 따른 그 나라의 컴퍼니예요. 근데 해외 지사는 어떤 회계 처리라든가 모든 그런 관장을 우리 한국 모기업 한국법에 따라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과 지사 어쨌든지 간에 지사 형태건 법인 형태건 해외에 직접 나가서 영업 행위를 하시려면 그런 것들을 설립을 하셔야 될 때 뭐 로펌이라든가 회계펌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료기기 수출입 현황을 보시면은 뭐 계속 좀 증가 추세를 가져왔죠. 그래서 뭐 근데 21년도에 피크였고 조금 많이 뭐 사그라드는 들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잘 되는 게 그닥 없어요. 뭐 저도 예전에 뭐 현대차에도 한 5년 있었지만 자동차도 지금 뭐 미국 트럼프 때문에 관세 때문에 지금 급감했잖아요. 반도체로 그나마 이제 하는데 반도체도 중국 기술 수준이 지금 뭐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서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분야 중에 그래도 가장 첨단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의료 쪽이에요. 의료. 그다음에 K푸드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 뭐 물론 좋은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뭐 식품이나 그런 뷰티 산업은 첨단 분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제약이나 바이오나 의료 같은 부분들은 이제 어떤 뭐 추격자들 중국이나 이런 쪽하고 어떤 기술 극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뭐 24년도, 25년도부터는 다시 이제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국내 의료기기 수출입 상위를 보시면은 둘 다 이제 수출도 미국이 제일 많고 수입도 미국이 제일 많네요. 의료기기는 이제 각종 인증이 많잖아요. 인증의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장시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중 규제 때문에 어떤 아까 기간 초과 지급 아까 뭐 선지급이라고 했죠. 수입할 때 뭐 선지급, 뭐 수출할 때 뭐 선수령, 뭐 1년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잘 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뭐 일부 나라들은 이제 송금을 할 때 뭐 송금이 제한이 된다든가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아까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뭐 스탄 나라 말씀드렸는데 송금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뭐 무슨 뭐 코인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우회해서 받으려고 하거든요. 뭐 그런 거래는 환치기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에이전트라든가 총판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뭐 삼자지급. 삼자지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약서상에 특정 에이전트한테 돈을 주기로 계약이 돼 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관에서 뭐 이런 검사를 나왔을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과연 얘가 껍데기만 뭐 대리인이냐, 아니면 얘가 어떤 책임 권한을 갖고 에이전트를 하는 거냐, 뭐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분할 결제라고 하면 이제 상계하고 결부가 돼 있겠죠. 상계. 분할해서 결제하면 이 단건으로 해서 뭐 단건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할해서 사정상 준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상계가 아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래 A하고 B 뭐 그런 계약이 있을 때 A 계약, B 계약 간에 그런 분할 지급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상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AS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체가 없다라고 하면은 무용대가 항목을 은행에서 드랍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 AS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국에서도 우리가 통관할 때 좀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AS 할 때는 AS 비용이 있고 유지보수 비용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AS 비용은 통관할 때 가격에 가산을 해야 됩니다. 수익 가격에. 근데 유지보수 비용은 뭐 또 비가산, 가산 요소가 아니다. 뭐 이런 복잡한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또 통관할 때도. 어쨌든 이런 것들도 AS 계약에 대해서 명백하게 계약서상에 뭐 기재를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송금 어떤 뭐 지연이나 송금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우리 미국이 되게 많았잖아요. 수출도 미국이 제일 컸고 수입도 많았는데 특히나 수출하는 경우에 요즘에 이런 사건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뭐 전략물자라고 그러잖아요. 전략물자 수출 통제한다. 근데 우리 의료기기는 기본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인도적인 물품, 아무리 뭐 전쟁을 하고 싸워도 그런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타치 안 하잖아요, 사실. 사람 목숨을 살리는 건데. 근데 요즘은 좀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미국이 워낙 통제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반도체. 여러분들 의료기기 안에도 어떤 뭐 특정한 반도체 칩이라든가 뭐 레이저라든가 고주파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미국 기술이 투영이 됐다. 미국의 부품을 일정 수준 이상 썼다. 그랬을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자가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수출 통제라고 해서 이제 좀 대상이 되고, 특히나 아까 뭐 스탄 나라들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스탄 나라, 두바이 이런 쪽으로 좀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경찰청 가면 경찰청마다 수사안보국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경찰청에서도 과거에 막 뭐 전략물자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뭐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란은 구호용의 의료용품 외에는 한국에서 이란으로 수출 못해요. 지금 타이어를 이란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들어보니까 이제 이란으로 못 가니까 두바이를 찍고 보내겠다. 그런 게 이제 우회 수출이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러시아로 다이렉트로 못 가니까 스탄 나라를 찍고 이제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수출자 입장에서도 뭐 나중에 항변이 안 돼요. 난 몰랐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우즈벡으로 그냥 수출하고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자도 거기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세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고 사건화 해가지고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직접적인 건 아닌데 이런 것들도 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의료기기인데 우리 회사는 뭐 그런 레이저, 뭐 어떤 고주파,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탑재되어 있고 미국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면 저런 것들도 이제 뜬금없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외환 리스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부분은 이제 자체 점검을 한번 셀프 체킹을 한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당발 타발이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지급했던 걸 당발,
받은 걸 타발이라고 하는 게 은행에 요청하시면은 그게 내역들이 쫙 나오거든요. 과거 몇 년 동안. 그래서 그 자료하고 어떤 수입 통관 자료하고 매칭을 시켜가지고 밸런스를 한번 체킹을 해보셔야 돼요. 저라든가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외환 관련해서 어떤 조직이라든가 시스템이 미비하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인발비행을 해서 어떤 프로세스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은 이제 외환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미국 관세가 하루아침에 또 바뀌잖아요. 이게 자기 협상이 유리하도록 끌어내는 건데 어쨌든 우리 기업들은 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직접적으로 할 때는 어떤 품목 분류라든가 원산지 관리, 원산지 판정 이런 이슈들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아닌 제3국으로 하더라도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수출 통제 그런 아이템에 해당이 되는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올해 이제 대륜이 관세 대응 바우처 이제 수행 기관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또 긴급 추경해가지고 그 관세 대응 바우처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주기로 지금 이제 정기 검사를 도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5년 지나서 나왔는데, 너 저번에 걸린 거 또 걸렸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템 또는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 정지를 해버릴 수 있다. 실무 담당자나 대표까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이 거의 거진 많아요. 뭐 형사처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 보면 이 금액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저 금액을 넘어가면 형사처벌한다는 거거든요. 다행히 이제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완화가 됐다. 그런 20억까지는 과태료 넘어가면 형사처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태료 감경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진 신고를 한다던가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뭐 자본거래 신고는 위반했으나 실제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각각 이제 감경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최대 80%까지 경감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세관에서는 알아서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알아서 신고하면 봐줄게. 뭐 80% 정도면 매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기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실 저희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가 외환 쪽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여러분들도 저야 뭐 이런 주제로 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외환 검사가 안 나오기를 바라긴 바라지만 혹 행여라도 나왔을 경우에는 저한테도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